지금 보시면 그룹 스테이지 들어오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UEFA에서 지금 나눠져 있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유럽 축구 연맹에서 이제 3부 클럽 리그로 운영되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럽 대항전 중에서 봤었을 때 이 3부 리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위권에 속해 있는 팀들인데 이 리그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승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 튀기는 경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 피어 통과한 22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또 초안인 게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에서 10개 팀 해가지고 4개 조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편성에서 올라가게 되는 팀들 중에 하나죠. 익숙하지 않은 팀들 많이 보입니다. 근데 로마 같은 거 지금 팀들이라서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인형 베를린이나 이렇게 이전에는 잘 나갔다가 떨어진 바젤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토트넘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편성 되게 되면 다음 이제 유로파 리그 출전권을 얻게 되는 상위로 나가기 위한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바로 이탈리아 AS 로마가 그때 승리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 결국 이제 강팀이 이기죠. 자, 사전지정 운영 지도 적용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전지정 운영 방법, 상품 선정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포트폴리오 상품이나 기타 등 선택하게 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관리기관 선정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전 운영 방식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퇴직연금이 방치가 되는 것을 막는 제도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디폴트 옵션이라고도 부릅니다만 디폴트라는 것은 원래 했던 방식대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전에 있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개정안 나오게 되면서 100%이 한도 자체에 대해서 투자 한도 100%까지 이제 이런 걸로 운용이 가능하게 변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이런 게 없을 때 제대로 운영이 왔을 때는 퇴직연금이 이제 그게 방만하게 사용되게 됨으로써 제대로 된 수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폴트 운영 방식은요, 이 퇴직연금에서 가입자 투자형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판단해서 하게 되고, 이러한 일정 기간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지정된 운영 방법으로 그대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의사 표시 없으면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이 계속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리티 원칙이에요. 이게 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제 청문회가 있었을 때 그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국회의원이었죠. 이제 제대로 이제 게리티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그때 당시 후보자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불리한 증언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해서 미리 이제 협박이나 이런 진술 같은 것들 이것이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게리티 원칙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협박으로 통해서 진술했지만 이 진술은 사실이었고 분명한 건 불법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이나 강요로 인한 진술이기 때문에 일종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 사유죠. 책임조각 사유에 대해서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나온 원칙에 대해서 이게 위법으로 증거로 이제 채택되지 않게 되고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법 집행관이 어떤 징계나 이런 것 협박을 통해서 강압을 통해서 이루어진 진술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풀려나게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해고 위협하의 진술을 이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판결이 났었고 이것이 게리티스 로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슈화되면서 커지게 된 사건이죠. 자, MSCI 선진국 지수입니다. 이 관철 대상국 등재해서 이렇게 됐고 2014년에는 불발했어요. 외환 제도 개선이나 이게 안 돼 있다라고 했는데 제외됐었는데 재추진하게 됨으로써 역시 또 한 번 더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이제 돼야 된다 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나름대로 이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용되게 됨으로써 MSCI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세계 국채 지수죠. 바로 여기 투자기관이나 이런 국채사들의 지표가 되는 지수 역시도 우리가 변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국채라는 데 우리가 중심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을 때 가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한 이야기죠. EU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IT 기업이나 어떤 유해 컨텐츠나 이런 검열 의무를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다양한 이제 선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영상들을 이게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서 유해 컨텐츠나 이런 걸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뭐 이게 어떤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의미 또는 아동학대나 이런 내용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게 되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불법 유해 콘텐츠를 만약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통용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6%의 과징금까지도 부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쪽의 특징이죠. 그래서 6%의 벌금 부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어떤 아동 포르노 불법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역시도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의 제약과는 달리 또 그만큼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선전적 컨텐츠 부분 관련 인식입니다. 보다시피 선전적 컨텐츠가 자주 때때로 가끔 심지어 이런 데서 많이 나와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죠. 또한 폭력적 컨텐츠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똑같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정적인 폭력적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실제로 많이 있고 실제로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한 번 이상 이후의 컨텐츠를 봤다가 보다시피 86, 78%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죠. 무엇보다 선전적 컨텐츠는 86%라는 것은 14%가 안 봤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함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포모족 나와 있습니다만 SNS에 대해서 자신을 홍보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미포모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SNS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겪었던 거, 그래서 사실 느낌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자신의 어떤 생활이나 이것을 알리는 게 그들의 취향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사진이나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를 하게 됐고 정보 공유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런 것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미포모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찰나족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발전 속도에 따라서 얼리어댑터처럼 진보하고 새로운 걸 이제 찾아가고 하는 게 찰나족의 특징이고요. 스마트 아일랜드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고립된 선처럼 아마 길거리에서도 많이 보입니다만 스몬비족이라고도 불리는데 스마트 존에 빠지는 좀비 같은 거죠. 이동하면서 타인을 보지 않고 이렇게 빠져 있는 족들을 스마트 아일랜드족. 자신만의 어떤 인터넷 속에서 스마트폰 속에서 빠져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요, 지금 소아비만 사례가 이전에 비해 4.7배가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참고로 2000년대 전에 보자면은 그때 아이들 통제했던 게 나가서 그만 놀아라라고 해서 집에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바깥 활동이 많았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엄마들이 자꾸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너무나 영상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빠지다 보니 건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 이런 데에 제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고도 합니다. 금융과 이제 인플루언서가 함께하는 합친말이라고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식거래, 주택거래, 금융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인플루언서 중에 어떤 금융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네이버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유료 정보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슈카라고도 하죠. 그분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떤 짧은 분량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투자에 대한 안정처, 그래서 루나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이슈화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인플루언서가 어떤 사실적 측면이나 긍정적 측면을 전달해 주느냐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이들에게 휘둘리게 됨으로써 잘못된 선택이나 가짜 정보들이 흘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일반인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적 측면에서 좀 접근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이들의 정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향력 구분한 거에 대해서 메가 인플루언서, 바로 셀러브레이트나 유명 크리에이티 나와 있죠.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요. 나름대로 수십만 가입자 가지고 있는 매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제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매크로에 들어가고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들은 소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로 인플루언서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좀처럼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주변인들과 영향을 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이쪽입니다. 자, 이번 패셔리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패셔리라고 해서 유치원, 카페, 호텔, 이제 애견 호텔이라고 부르죠. 들어가 보면 뭐 호텔이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놀이방이나 이런 것들, 수제 간식, 미용, 핸드메이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집에서 또는 이제 기타 등등 다른 애견이나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펜션 같은 경우도 애견이 들어오는 펜션 같은 경우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데려온다고 더 지저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설을 갖추게 된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됐죠.
또한 팬러닝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강영욱 씨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만 강영욱 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어떤 펫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습성이나 이걸 잘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팬러닝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또 펫부심이라고 하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몇몇 이제 강아지 사진 영상만 몇 개만 올려놔도 엄청난 이제 뭐 매크로급 인플루언서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여기 보면 멍스타그램, 게스타그램, 덕스타그램 이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강아지와 관련된 펫과 관련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증가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펫코노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기른 반려동물과 관련된 경제적 성장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펫프렌들리 호텔이죠. 이제 강아지들이 가는 호텔에서 이렇게 되고 반려견들을 위해서 특별한 호텔 시스템 되고 있고요. 펫레스토랑 강아지와 같이 가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들, 수제 간식들 이렇게 주고요. 펫 콘서트 같이 음악을 즐기면서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강아지의 습성에 따라서 음악 자체가 들리는 거 뭐 사람처럼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것도 유행하고 있죠. 자, 컨티입니다. 바로 이제 해킹 단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해킹 단체다라고 부르고 있죠. 시스템인 총괄 스타원에서 지금 다양하게 교섭 홍보나 이렇게 돼 있고요. 실행부, 개발부, 조사부, 해석부 나름대로 부서에서 서로 간에 이제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친러시아 성향이라고 알려져서 문제가 됐었죠. 이게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조직 내 주요 해커들이 러시아를 주요 사용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콘티로 인해서 러시아 해킹그룹 콘티 활동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단 이런 해킹그룹의 일 활동까지 하게 됨으로써 미국 정부에서 형사까지 걸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15차 세계살림총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계살림총회 하게 되면은 이 살림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체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게 바로 이제 FAO에서 UN 이제 식량 농업기구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총회 중에 하나죠. 총회라는 게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총회에서 바로 서울 산림 선언문이 발표되게 됨으로써 이 산림총회에서 서울 산림 이 선언문이 한국의 어떤 산림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극정형 발전에 대해서 우리도 보았는데 일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식목이란 나무 심는 날을 따로 지정할 정도로 환경 보호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 나라가 분명하고요.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만 이전에 비해서 난개발은 많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레스트 컨그레스 나와 있죠. 산림청의 주요 성과에서 산림청에서 산림선언문 때 얘기했던 겁니다. 참가자들 중에 선언문 채택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랑 산림 전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농업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관심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나름대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빠른 나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맨그룹이라고 하죠. 이전에 이제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방안에 대해서 취소가 되면서 좀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뭐 난타라고 유명하죠. 이 넘버벌 이제 예술입니다. 이제 말하지 않고 어떤 이제 음악이나 비언어극 형태로서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해졌었고요. 이 블루맨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75명 가까이 있으면 이게 블루맨 그룹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 이제 2008년에 있었다가 중간에 한번 2014년 올려놓은 거 이제 취소가 됐다가 이후에 지금 다시 6월 15일 공연할 예정이라서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나왔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있죠.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5월 27일 조사한 게 거의 45%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제한 나머지 선택적인 거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만 그 비중 자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건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미넌스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나름대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밑에서 알트 자금 이동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이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상승 지금 나타나고요. 비트코인 유지라고 했었을 때는 안정세가 되다 보니까 이 안정세에 대해서 알트하고 비트 자금 이동 일부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비트코인 하락하게 되면 알트도 당연히 가게 되죠. 근데 하락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란 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하락이 될 경우 오히려 자금 유입이 커지게 되는 현상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알트코인들이 약화되는 과정에 비트코인 현재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전체적인 하락장이었다가 차후에 언제 뛸지 모른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증시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비트코인 투자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여전히 많이 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하면서 시사용어 브리핑들 몇 가지 살펴봤고요.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유무역협정 CPTPP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처음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통해서 했었습니다만 참 이게 예전에도 처음 그랬어요. 윌슨 1919년이죠. 그때 선언을 해놓고서 또 미국은 이제 의회 결정으로 빠졌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 자유무역 협정에 빠졌죠. 어떻게 무역에 대한 통제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남아있는데 미국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다.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캐나다, 페루, 호주 등등 이 나라들이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어요. 2번 다음 중 반도체가 아닌 원자를 기억 소자로 활용하는 컴퓨터는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대부분 다 쓰게 되는데 원자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죠. 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활용되는 컴퓨터들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이제 하게 된 미래형 첨단 컴퓨터다라고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양자정보 기본 단위가 큐비트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큐비트를 활용한 연산이 이루어진다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전환해서 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 랜덤 번호에다 다이얼링을 한다. 그래서 R 랜덤 디짓 그다음에 다이얼링 전화를 하게 되는 RDD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RDD 같은 경우는 끝내 자리 무작위로 고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는 방식이고 뭐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 전화번호가 어떤 전화번호다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받고 저도 그렇게 받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4번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외부 환경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외부 환경의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외부 환경에 따랐을 때 이제 몸을 전환한다, 이제 몸치고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구에서 얘기하죠. 한쪽 발에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터닝할 때 한쪽 발 다른 쪽에 축을 해서잖아요. 피벗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피버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 아이템이나 이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지금 아이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번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 정말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경제 호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도 호황이 계속 유지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어디서는 가격 정책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이 부동산 전략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굉장히 높은 가격의 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가격의 집을 보여주겠죠. 싼 걸 보여달라니까. 낮은 가격인데 좀 아쉬운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중간 가격의 적정을 보여주기는 사람들은 그 중간을 선택한다라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골디락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마리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장 적정하게 너무나도 과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칠하지도 않은 차갑지도 않은 이런 적정한 상태의 경제황을 이야기하는 게 골디락스의 성향입니다. 6번 신규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에 배당금을 지면 다단계 형식의 사기 수법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래서 그 사기를 제일 처음 쳤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폰지 사기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단계라든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루나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누군가가 또 다른 이제 그 가입자가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돼야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폰지와 비슷한 유형이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다운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암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폰지 사기라는 건 생각해보면 그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도요 누군가 사람을 유입하게 됨으로써 누군가의 폭탄을 던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 그 외에는 관리자는 항상 돈을 먹을 수밖에 없는 방식 중에 하나죠.
7번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나타나는 법칙. 어떤 상황이 나타났었을 때 반드시 뭔가 유사한 사건이나 이게 등장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바로 하일리스 로우, 하일리 법칙의 특징입니다. 하일리 법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방식 중에 어떤 산업재해나 이런 게 나타난다면 그 전에 분명히 그 징후를 나타내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제대로 읽어내지 않으면 당연히 큰 사고에 직면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8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뜻하는 거. 그래서 코로나 때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새로운 오픈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전에 침체되었던 것이 다시 열리게 됨으로써 기지개를 펴면서 다시 회복기로 전환되는 방식에 대해서 리오프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9번 탄소 감축 목표 중 하나 NDC 2030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우리 저번 시사 때 살펴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자, 2015년 파리기후 협약에 따른 거다. 그래서 탄소 중립화에 대해서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거고요. 탄소 중립 달성에서 중간 목표가 2030 NDC 2030에서 있었는 거, 이제 완전 탄소 제로까지 나간 중간 단계고요. 10.1%까지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원자력을 참여국 협약의 공동 목표 기준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30년 되게 되면 40%까지 이걸 감축하겠다라는 거고, 국가마다 이 방식에 대한 기준치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30년, 18년 되면 40% 감축 목표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골라주셔야죠. 각기 다른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달성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10번 우리나라 내륙의 각 도청과 소지를 짝진 거 잘못된 거. 경기도청은 수원시, 충남 남도청은 충남은 천안시, 강원도청 춘천시, 경상도청 창원시. 자, 지금 어디에 있냐면 충남도청 같은 경우 천안시에 위치한 게 아니라 홍성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죠. 나머지에 대해서 맞는데 이 충남도청의 위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충북도청은 청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과 충남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유일하게 이제 군에 또 위치하니까 전남도청 같은 경우 무안에 위치해 있다는 거, 군에 있는 곳이 두 군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한 견제기도 하고요. 법률안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위배가 되었냐라는 거, 이제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가 여기에 판단에 의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넣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제청이 기각되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거다. 그래서 문제를 찾는 거 맞고요. 제청 결정이 나도 해당 재판이 이어진다가 아니라 제청 결정이 나게 될 경우 잠시 법률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재판은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하기도 하고요. 재정신청 기각되면 항고할 수 없다. 당연히 항고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거 안 되고요. 이거는 헌법소원으로 바로 가야 되고요. 위헌결정에 해당되면 그 재판의 한해의 효력을 상실한다. 당연히 상실하게 되고, 이유에 대해서 위헌 법률에 대해서 나타난 게 위헌이기 때문에 상실뿐만 아니라 이 법 자체는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헌법 불합치가 날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일시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 법안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죠. 12번 컴퓨터 비디오 게임의 플레이어를 덮거나 인물을 부여하는 게임상 캐릭터의 명칭은 이라 그래서 게임에 익숙한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어떤 상점 주인 같은 사람들 또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들 이야기하죠. 바로 NPC에 대한 non-player입니다. non-player 캐릭터는 플레이어가 어떤 하는 상황에서 내가 조정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지정된 대화만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활동하는 그 말에 정보를 얻거나 이렇게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캐릭터들을 이야기하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어지는 거죠. 13번 다음 중 사회계약서 사회계약서 문제 충북대학교 병원에서는 관련 없는 인물은 존 럭크, 장 자크 레서, 토마스 홉스. 그래서 이 세 명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좀 문제가 되는 거요. 어떻게 되냐면 정답은 이제 4번 이마누엘 칸트로 넣은 건 사실인데, 이마누엘 칸트가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만, 칸트 같은 경우 사회계약의 논의에 대해서 공권력, 그러니까 형벌하는 주체 기관으로서 공권력에 대해서 일종의 공적기관에 대한 사회계약에 대한 언급을 분명한 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국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건 분명히 이쪽 맞습니다만 이마누엘 칸트도 사회계약설과 완전히 관련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관련이 가장 적은 인물 정도로 설명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대 병원에서 낸 문제 살짝은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정치외교다 보니까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논문까지 썼던 부분이라 그래서 아무튼 이 세 명은 사회계약설의 가장 큰 핵심이고 이제 전부 양도, 일부 양도, 그 다음에 양도하지 않고 치자 피치자 논리로서 진행됐었고 이마누엘 칸트는 형벌을 진행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이제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게 동의된다라는 언급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회계약설의 중심 인물은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4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4번 14, 15세기 유럽에서는 100년 전쟁 당사국 세계상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가장 유명한 거죠. 바로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력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실 간의 전쟁에서 이어졌다가 이 안에서 이제 잔다르크 활약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올라가게 됨으로써 서로 간의 다툼이 있었고 영국에서 이 잔다르크의 신병 안도를 요구하면서 신병을 전달해 준 걸 요구하면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결국 이때 제와 귀족들은 장기간의 전쟁을 통해서 몰락을 하게 되고 이제 절대왕정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0원 선거 승리로 정권을 잡은 사람 정당의 관직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 나와 있어요. 관직에 대해서 스스로 건드리게 되고 하는데 이게 역관주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역관주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임명에 대해서 이 정당에 대해서 지금 어떤 충성도 기여됐자 자리를 나눠주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역대 정권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사례 중에 하나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똑같죠. 이제 윤석열 정권 안에서 아래에 있는 청장급이나 이런 것들의 검사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역관제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6번 스폰서의 권리가 없는 자가 마치 자신이 스폰서인 것처럼 대중들을 현혹하는 마케팅 방식. 마케팅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폰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애플 같은 데서 이제 브라질 이제 올림픽 때 그때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애플 유명한 선수들이 그냥 나눠준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시계를 그냥 찾겠죠. 운동을 할 때 쓰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삼성도 똑같이 이제 갤럭시나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나눠주게 돼서 그 사용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되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기도 하죠. 일종의 매부 마케팅, 앰부시 마케팅이라고도 부릅니다. 17번 다음 중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가치 기준. 자, 우리 책 앞에서도 유니콘 기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에 분류될 때 그 기업 가치 기준 바로 1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나타난 기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식 성장 안에도 기본적으로 1조 원 정도가 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번 다음 중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급 감염병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감염병에 대해서 원숭이 두창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A형, 결핵, 콜레라 여기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A급 감염병 같은 경우 여기는 백신이나 주사를 맞아야지만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패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 패스트는요. 여기서는 1급 감염병이 들어가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맞고 있지는 않죠. 19번 속담과 비슷한 의미 한자성으로 묶이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기억자가 아니라 기억자도 모른다라 했어요. 목불식정 맞고요. 그래서 눈앞에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다. 소 읽고 외양간 있자 마무 모래 이제 이 소를 잃어버리고 나서 바로 이제 외양간을 고친다. 보수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턴 이제 경전하사라고 해서 이 새우자거든요. 새우가 죽는다라는 거죠. 고래들 싸움에서 고래경자에다가 싸움 전자 나왔고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 다모호지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호랑이가 내가 호랑이를 이야기했어. 이야기 담자예요. 이야기 담자 말을 했자. 담소에 대해서 호랑이 담소를 나오게 되면 호랑이가 바로 갈짓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20번 세계경제포럼 회장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주장인물 이게 등장했네요. 정보사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4차 산업혁명의 전환을 이야기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보사회론의 새로운 지평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클라우스 슈밥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클라우스 슈밥의 WEP 회장으로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게 됨으로써 우리가 많이 쓰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SNS에서 연인 관계를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고, 반대로 이제 외국 서버에서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순진한 사람들 건드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게 외국에서도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돈을 주게 되는 건데, 로맨스 스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나지 않고 채팅을 통해서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 건강에 안전이 문제가 있다니 하면서 돈을 주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인터넷의 발달이나 스마트, 이제 스미싱의 어떤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2번. 다음 중 감기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하는 바이러스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로타바이러스가 로타릭스 접종 이제 아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염이라든지 식중독에 맡게 되는 게 노로바이러스. 지금같이 온도가 올라가는 장마철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러고 계란 있죠? 날계란 지금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이제 뇌염, 이제 목이죠. 그래서 목에 대해서 전파되는 태아 소두증, 브라질에서 나타난 바이러스 중에 하고 리노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네요. 23번 다음 중 님비 현상과 유사한 개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게 있네요. 제이턴 현상 좀 중요한데, 제이턴은요 갑자기 올라왔을 때, 중앙으로 올라왔을 때 이 주변 교외로 이제 이전하는 현상, 땅값이 비싸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유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제이턴이 더 최근에는 많이 나타나고, 바나나 현상, 이 벤 애니웨어라는 뜻입니다. 남비가 나리마에 뺑겨도 우리 지역이 안 된다는데, 이거와 비슷하게 바나나 현상은 그 어느 지역에도 안 돼라는 뜻입니다. 물론 두 개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어떤 혐오 시설에 대해서 이제 만들면 안 된다고, 일반적인 원전 같은 것들이 바나나 현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각장이나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 같은 거 필요는 하지만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 땅에는 안 돼. 그러니까 님비라고 한다면 바나나는 우리 영토 어디에도 안 돼? 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대표작이 아닌 것은인데 서머셋 몸 소설이죠. 달과 육펜스는요. 서머셋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 자체가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거하고 같이 관계가 있었던 폴 고갱이죠. 고갱 그림에서 영향을 받아서 쓴 대표적인 소설 작품이고, 아비뇽 처더 게르니카 한국의 학살, 이 세 개는 피카소에서 굉장히 어떤 유명한 작품들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제 와서 이제 보여줬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문제였고요. 여기 비슷한 문제들, 그리고 오늘 시상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예상 문제들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내용 전체 잘 파악하시고 이번에도 연염 없이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